구독, 좋아요. 2부 김기용 대변인과 함께 그걸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정청래 문제가 일부에서 좀 다뤄졌는데 이 문제를 연결하면서 한번 정청래 문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청래를 이제는 차근차근 한번 다뤄야 될 시간이 국정감사 나오면서 또 오고 있습니다. 우선 추경호 의원 전 원내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를 한 바 있고 법무부가 결국은 절차를 국회에 지금 체포 동의 요청 제출하는 절차를 이미 밟았는데 추경호 의원이 이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부터 불체포 특검 포기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런데 추경호 의원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진영의 전선, 이 대적전선에서 중요한 이 사건을 다룬 핵심 인물로 지금 이 사건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 이 사건이 굉장히 엄중함을 이제 표현한다고 볼 때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하고 민주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구속시키고 결국은 기소해가지고 유죄를 받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옭아매려고 하는 그런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제 그 예산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하러 왔을 때 우리가 이거는 상대를 파트너로 대하지 않고 아예 절멸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의회 정치의 한 축을 부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법치도 그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재명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대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 그쪽이 먼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반작용을 한 거고요. 뭐 야당에 대해서 뭐 비판하거나 야당에 대해서 예전에 뭐 정치 검찰이라 그쪽에서 어떻게 부르는 그런 프레임 속에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아예 그 당 자체를 없애고자 하는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저는 근데 이 상황이 저희한테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차원으로 해석을 이재명은 사실 그 세 개의 특검을 출범시키고 경쟁적으로 수사를 시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구속하고 그 다음에 유죄를 만들고자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그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 국무위원들을 다 쇠고랑 채우려고 하고 그 나아가서 이제 국민의힘을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일당 독재를 하고자 하는 건데 저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뭔가 실질적으로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는 데 있어서 표결을 방해했느냐? 방해할 그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요. 사실 민주당 의원들도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도 안 했고 그리고 검찰 특검에서는 이 본질적인 걸 계속 밝히지 않고 있어요. 뭐냐면 12월 3일 날 그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11시 한 22분 정도 2분 정도 통화하고 나서 9분 후에 장소를 당사에서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옮깁니다. 그러면 표결을 방해할 목적이라면 대통령과 뭔가 소위 말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짬짬이를 해서 뭔가 작전을 짜가지고 표결을 표결을 방해하고자 한다면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맞지 않고요. 무엇보다 또 초반에 왜 국회가 아니라 당사였냐 그거는 당대표 그때는 이제 한동훈인데 당대표실에서 국회가 경찰들로 인해서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를 개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대표실에서 공지를 국회가 아니라 당사로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뭐냐면 아니 최고위원회를 당사에서 하고 그다음에 의총을 그 국회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지도부가 모이는 당사에서 하겠다는 생각하에 당사로 한 겁니다. 그거는 한동훈 원내대표도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동훈 대표도 그때 당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나서 대통령이 미리 전화해서 이걸 설명해 주지 미안하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표결을 반대한다고 했으면 눌러 앉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 구속영장의 가장 황당한 게 뭐냐면
계엄이 있기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과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녁 식사를 하면서 뭐 화이팅을 외치고 뭐 그런 것들도 문제 삼았고 더 황당한 건 뭐냐면 민주당의 줄탄핵 그 28번 9번에 이르는 줄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것도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장이 만약에 이번에 진짜 반영이 된다고 하면 법치가 무너진 거고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그냥 보통의 상식을 가진 판사가 영장 실질 심사를 한다면 당연히 전 기각이 될 거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통해서 상대 진영을 괴멸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영장이 기각되면서 저는 도리어 특검을 통해 가지고 상대를 악마하고 상대를 괴멸시키려고 하는 민주당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민주당이 저는 크게 되치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 반격이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정청래 도발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추경호 지금 의원과 관련해서 정청래의 도발 장면. 자, 지금 떠 있죠. 정청래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면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시키겠다. 이건 지금 내란 정당 해산 이걸 지금 목표로 해온 것은 여러 번 밝힌 것이라 새로운 것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제는 이렇게 지금 직접적으로 또 밝혔어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다. 이렇게 도발적으로 발언을 했어요. 물론 이재명 정권과 이 민주당이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는가야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지금 국민들한테 선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라든가 정치의 파트너로 삼지 않고 정당 해산을 목표로 하겠다. 다른 정당을 해산을 하겠다고는 목표를 했다면 이 정청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협상 파트너나 국정 파트너가 또 아닌 것이죠. 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 도발적인 선언은 도발을 넘어서 사실상 정청래가 이미 국민의힘을 적으로 규정하고 정당 해산 작업에 지금 목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 건데 어떤 함이라고 해석을 하십니까? 사실 뭐 본인들이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자꾸 네. 내란 프레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라는 사람이 굉장히 비겁한 게 네. 실질적으로 탄핵 국면에 있어서 탄핵 소추 위원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할 때 위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란죄 혐의를 뺐습니다. 그러네요. 뺐습니다. 본인들이 볼 때도 내란죄 관련해서 성립시키기 힘들다는 걸 본인들이 알아서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법조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란죄를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을 시킬 때는 내란 해서 사기쳐가지고 탄핵시킨 다음에 정작 탄핵 소추 헌법 헌재재판소에 올릴 때는 그 내용을 쏙 뺐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기친 거잖아요. 그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이 내란 혐의 내가 뺀다고 했으면 나는 그때 찬성표 안 했다. 뒤늦게 후회하면 뭐합니까? 여하튼 그런데 사기 탄핵한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 많은 법조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탄핵이 기각이 아니라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형식적인 요건상 동일성한 동일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결국은 그 탄핵의 사유가 변동됐기 때문에 이건 기각돼야 된다는 의견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헌재에서 이제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내고 난 다음에 기세 등등해서 이제 내란 프레임으로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뭔가 이 내란 혐의로 옥매야 되는데 그거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뭔가 공모를 해서 사실상 짬짬이를 통해서 계엄을 했다. 내란을 저질렀다. 이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안 굉장히 로키로 있다가 지금 다시 한번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얘기하는 건 예전에 했던 것보다는 말은 비슷하게 거칠지만 제가 볼 땐 말의 힘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본인들이 볼 때도. 그래서 제가 볼 때 영장 기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200%라고 확신하고 도리어 이런 본인들이 뱉어낸 말 때문에 말의 무게 때문에 도리어 역풍이
볼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야, 정청래가 도발을 하는 저 장면, 이걸 외부적으로는 저런 장면을 국민의힘을 타겟으로 해서 정당 해산을 내가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의 강성 지지층은 어떠냐? 오히려 강성 지지층은 격하게 싸우고 있죠. 뭐 최근에 가장 가깝게는 지금 재판중지법, 부산시당위원회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터졌는데 그거 한번 살펴볼까요? 이 강성 지지층 간에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한쪽은 DC 인사이드의 갤러리에 있는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갤러리에 있는 댓글입니다. 수십 개가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3일날 4일에 엄청나게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중에 일부만 좀 뽑아온 거예요. 자, 저건 이재명 지지층입니다. 이제 개딸들 중에 진짜 강성 개딸들이 뭐라고 했냐. 재판중지법은 김어준이 연기 피우고 친문들이 휘발유를 뿌렸다. 정청래가 눈치 안 보고 들이받은 건 다음 당대표도 자신 있다는 계산이다. 뭐 해서 정청래와 김어준을 아주 강하게 까는 장면이고, 자, 김어준이 운영하는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정청래 지지층 등이죠. 옛날 개딸 층에 또 분화가 됐습니다. 이제는 강성, 그러니까 친정 개딸이 되겠네요. 정청래 욕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라. 대통령보다 당대표가 더 발목 잡혔다. 정 대표는 흔들리지 마라. 이 정청래를 중점에 놓고 지금 여권 내부의 심각한 갈등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실제 이 당원과 지지층에서 강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네요. 우선적으로 팩트는 예. 김어준이라는 이 털보가 예. 분위기를 짚힌 건 맞습니다. 군부를 뗀 건 맞습니다. 예. 아니 왜 이거 재판중지법 통과시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말 듣고서 이제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강성 의원들이 그 부안해동한 건 맞아요. 예. 그런데 저는 요 상황을 봤을 때 이재명은 재판중지법 관련해서 나는 원하지 않았다? 이거는 팩트가 아닙니다. 물론 재판중지보다 제일 더 좋은 건 뭐죠? 재판을 아예 없애는 겁니다. 공소를 취하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예. 그게 더 강력한 건 맞는데 예. 저는 이걸 가지고 저는 정청래 대표를 한번 옹호하고자 해요. 왜냐하면 정청래 입장에서는 정청래 옹호하는 일도 생기는군요. 네, 제가 옹호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에 대해서 자꾸 우리 그 언론이 레가시 미디어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은 뭐 국민을 위한다고 가는 것 같고 합리적이고 뭔가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고자 하는데 정청래가 굉장히 강성 지지자들을 하면서 뭔가 센 발언을 하고 있다. 이게 아닙니다. 재판중지법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볼 때 물론 재판을 아예 없애는 게 더 이재명한테는 좋겠지만 분위기상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정청래가 그냥 일방적으로 했다고 보지 않아요. 나름 코드를 맞춘 것도 있고 굳이 말을 섞지 않아도 이재명이 좋아할 거고 이재명도 처음엔 냈었습니다. 아니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재명의 재판중지법이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케 해가지고 이게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거 없애라고 해야겠죠. 근데 없애라는 얘기 안 합니다. 폐기하라는 얘기 안 하고요. 심지어 다른 재판중지법과 거의 같은 효과를 내는 거, 예를 들어서 배임죄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 이것도 결국은 재판을 없애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결국. 네, 네. 그리고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도 결국은 내 마음대로 봤을 때 무죄를 만들기 위한 거고, 헌재에서 4심제를 하는 것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되더라도 다시 한번 뒤엎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흐름에서 정청래를 이걸 일방적으로 정청래가 오버하면서 강성 지지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저는 거기 동의는 일단 안 합니다. 예. 근데 정청래 입장에서 진짜 이재명을 위한 것인가? 그건 좀 다른 거예요. 여튼 결과론적으로는 이재명한테 득이 될 수 있지만 자기 장사를 하는 건데 김어준 같은 경우는 이런 개딸들이 좋아할 만한 정치적 흥분 요소를 계속 유지하면서 뭔가 요번에 그 국정감사 때 고등 법원장이 재판 원론적으로 가능하다. 그 네네.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악마하면서 위기를 계속 끊임없이 위기를 조장하면서 사람들을 하여금 이렇게 하게끔 하고 조회수도 올리고 광고도 팔고 슈퍼챗도 날리게 하고 그래서 득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 쪽에서는 뭐냐면 요번에 그 에이펙 관련해서 저는 자랑할 거리가 별로 없다고 보는데도 저쪽은 3인 성우라고 해서 3명이 얘기하면 호랑이도 만들 수 있다고 하듯이 계속 잘했다 그 프레임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광을 팔아야 되는데 정청래가 헛발질을 했다 이 프레임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청래 입장이나 아니면 정청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뭐냐? 이재명 너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전반적으로 좋다고 했는데 이재명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뭔가 잘한 게 있는 듯이 광을 팔아야 되는데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개딸을 놓고 개딸 소유권을 놓고 양쪽에서 개싸움을 벌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딱 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볼 때는 이재명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딸의 소유권이 이재명한테 있다고 보지만 아닙니다. 의외로 정청래가 가지는 파워가 크고 특히나 정청래 뒤에는 김어준 털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정청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다 글을 씁니까? 그러면 김어준 관련해서 여기에다 글을 올리잖아요. 네. 결국은 뭐냐면 본인들의 아지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이 1라운드는 전당대회 때 정청래하고 박찬대가 붙었을 때 김어준이 사실상 정청래 손을 들어주면서 이겼고요. 1라운드 네. 이겼고 2라운드도 이른바 이제 검찰개혁 그리고 언론개혁을 했을 때 이재명 쪽에서는 약간 조금 서서히 하자고 했는데 정청래나 김어준 쪽에서 강하게 하자고 했고 요번이 3라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이 이긴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속은 사실 부산 시당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컷오프 시켰거든요. 네네. 그럼 앞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인트별로 정청래가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본인들의 어떤 사람들을 알받게 하기 위한 지금 수순에 나섰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앞부분은 충분히 상당히 설득 있게 사실관계를 구분하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뒷부분을 좀 연장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부산 시당 위원장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제 사안별로는 그게 작은 사안이 큰 사안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게 언론에 크게 부각이 오히려 됐어요. 네, 예, 한 예. 시당 위원장인데도 재판중지법도 그 중에 하나지만 그 전에 여러 사례들이 지금 축적되어 가고 있는데 이재명 측이든 어쨌든 정청래 측이든 공개적으로는 양측 간에 무슨 갈등이나 권력 투쟁은 없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예.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객관적으로는 지금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내년 당대표 선거도 다가오고 중요한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해야 할 선거들이 권력 내부에 다가오고 있잖아요. 어떤 양상으로 갈 거라고? 이게 보면 저도 선거를 뛰었지만 네. 상대 당과의 싸움이 중요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 뭐냐면 당내 그 경선이 굉장히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경선에서 지면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선이 과연 답인가 어떻게 본다면 서로 간의 전략 공천이 또 때로는 답일 수도 있고 이 짧은 기간 내에 상대를 이기고 경선에서 이긴 쪽과 진 쪽이 서로 화학적으로 결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사실상 정청래가 눈에 가십니다. 눈에 가시어서 내년도 지방선거를 본인은 이기고 싶어요. 근데 이게 딜레마가 있습니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다 이기잖아요.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네네. 그럼 정청래 날개가 달립니다. 아, 정청래 당대표가 승리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이런 되죠? 네. 정청래는 1년짜리예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바람에 당대표 그 남은 임기 동안에 1년이기 그렇죠. 때문에 내년 8월에 전당대회가 있는데 그럼 당연히 내가 공천을 했는데 네. 사실상 이겼다 그러면 정청래가 당연히 그 분위기 속에서 임기를 또 하겠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총선 공천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청래는요. 이재명이 왜 정청래를 싫어하느냐. 정청래가 2018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대놓고 경기도지사는 입만 열면 당내 분란이 난다. 난 그냥 싫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지난 전당대회 때 이른바 처음에는 왕수박이 정청래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왕수박이요. 박찬대가 되고 심지어 특히나 강선우 그 여가부 장관 후보자 낙마시키고 나서는
이재명이 왕수박 아니야? 그런 얘기가 개딸 사이에서 나왔을 정도로 이 개딸들은 말이죠. 이재명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이재명이 계속 만들어놨던 그 악마화시킨 거 있지 않습니까? 검찰, 사법부, 조이대, 뭐 주기현 이런 판사들에 대해서 세게 얘기하는 사람이 좋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세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정청래잖아요. 그래서 한 인물이 아니라 본인들이 만들고자 하는 어떤 세상 그리고 상대를 악마해서 그 사람들을 없애는 게 본인들이 말하는 개혁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턱도 없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잖아요. 뭐 추미애든 서영교든 그다음에 전현희든 그리고 최혁진이라는 인물까지 보면 우리가 국감 때 보면 진짜 당초에 황당한 짓거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후원금이 가득 차잖아요. 결국 개딸들은 이제까지 관성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적 흥분 상태에서 진영이 고착한 상태에서 보수 그리고 윤석열 정부 그리고 지금의 국민의힘이 없어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사고와 메시지를 내는 사람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청래 입장에서는 보이거든요. 내가 성공하는 방식이 뭘까요? 그러면 개딸들의 입장을 최대한 늘릴 수 있게끔 판을 만들고 그리고 강한 메시지를 계속한다. 그렇다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중도인 척, 통합하는 척 그런 쇼를 보여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청래 입장에서는 거기를 거들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런데 이 판을 만든 건 과연 누구냐? 구조적으로 만든 건 뭐냐? 이재명이 개딸들한테 그렇게 심어놨습니다. DNA를.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뒤늦게 저는 이재명의 발목을 잡는 거는 결국 이재명이 만든 개딸이다. 이런 분위기 시스템이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 예.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주셨네요. 개딸들이 이재명과 정청래에 매여 있는 게 아닌 부분도 아주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네요. 그들이 꾸는 세상이라는 게 뭐가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주 조각조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특히 악마화 시키는 부분에 대한 핵심적 부분을 개념을 좀 잘 이야기를 정리해서 쏙쏙 잘 들어오네요. 근데 지금 화면 보면 전체 투샷을 이렇게 보여주면 뒤에 화면이 있으면 참 재밌는 게 저 트럼프한테 그 근간 선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랬죠. 그 전에 찜을 한 사람이 정청래잖아요. 정청래가 에이펙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뭐 좀 점검한다고 본인이 내려가서 저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상인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네티즌들 국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청래한테 허락 받았냐? 이재명이 트럼프한테 그거 할 때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허경희님, TS님, 지수님, 골드님 후원 고맙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깜빡 잊으신 분이 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꾹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 어제 중요한 사건인데 주요 매체에서 좀 주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만 좀 이렇게 단신으로 다루는 형태가 좀 있던데 서해 공무원 유족 사건은 뭐 국가라는 존재를 묻는 그 아주 중대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 문제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뭐 그리고 뭐 또 해경청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5명 어제 검찰이 구형을 실형 구형을 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사실관계를 그 안에 재판 과정에서 3년 이상 끌고 오는 이상한 재판이 진행되기도 했는데 이 사건 그리고 이 재판 어떤 차원에서 일단 평가를 하십니까? 이게 2020년 9월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5년이 지났죠. 5년이 지난 사건인데 드디어 어떻게 보면 아쉽지만 1심에서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과연 국가가 존재했는가? 문재인 정부가 사람이 먼저라는 그런 얘기를 막 했지만 문재인에게 있어서 사람이 먼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이 먼저다. 김정은이 먼저다. 자기네 사람들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선택적인 겁니다. 국가의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책무는 뭡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뒤늦게 이 내용을 그 당시에 우리 서해 공무원 분이 북한 쪽으로 가서 해류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북한군이 총으로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쏘고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뒤늦게 알았다고 하는 것도 국가의 문제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심지어 그것을 은폐를 넘어서 국가가 무능력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은폐한 것을 넘어서서 이 서해 공무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월북을 했다고 조작을 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또 이분이 도박을 해서 빚이 많다. 그래가지고 월북을 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진짜 나쁜 사람으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실족을 해서 해류를 타서 어떻게 보면 바닷물이 떠내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북한군 앞에서 북한군이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다음 시신을 불태웠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문재인 정부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면 이 대한민국 우리 안타까운 서해 공무원 이분을 살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왜 안 했는가를 보면 진짜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그때 문재인이 유엔에 연설을 할 게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우리 서해 공무원을 총으로 쏴 죽였고 시신까지 불태워졌다는 내용이 알려지면 여론이 안 좋잖아요. 아 이런 난리에 이런 상황 속에서 평화 메시지 북한에 대해서 어떤 같이 하자는 메시지를 과연 맞느냐 그런 정무적 판단하에 사람을 그야말로 월북한 사람 그리고 도박을 많이 해서 빚을 져가지고 대한민국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뭐냐면 철저한 조작이고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만든 겁니까? 그야말로 월북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도박빚 때문에 월북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떤 짓거리까지 했냐면 이 서해 공무원 관련해서 이래진 씨라고 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분을 찾아가서 동생이 월북했다는 걸 인정해라. 그럼 보상해주겠다. 회유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게 뭐죠?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친북적이고 그런 요소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진실은 바닷물에 어떻게 보면 사장시켰다고 봐야죠. 근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문제를 파헤치겠다고 얘기를 했고 저도 이제 초기부터 같이 했지만 저희가 이마 빌딩에 캠프를 차리고 나서 첫 번째로 맞이한 손님이 이래진 씨 그러네요. 그리고 고인이 된 분의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꼭 풀겠다 해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고 뒤늦었지만 어제 검찰의 구형이 이뤄진 겁니다. 예. 자, 윤석열 후보와의 만남이 한번 찾아볼게요. 이 서해일기 제가 아까 소개를 드렸죠. 164쪽에 있습니다. 자, 잠깐 그거 살펴보면서 한번 7월 10일이네요. 날짜가 딱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의 만남은 그의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때 현장에 제가 거죠?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이래진 씨하고 이대준 씨의 배우자 그리고 김기훈 변호사가 있었네요. 자, 그런데 이야기 중에 두세 가지 부분을 합쳐서 묶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 의원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이 뒷면에 그게 나옵니다. 제가 이걸 중요하게 뽑았는데 당시에 그거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월북을 인정하라는 말을 하기 위해 안산까지 내려와 그것도 2시간이나 기다렸다. 내가 호남 출신이라 자신들의 말을 쉽게 들어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오죽 다급했으면 여기까지 쫓아 내려와 긴 시간 기다리고 있었을까.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그들은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찾아왔다. 조카들을 생각해서 월북을 인정하라고 했다. 기금을 조성해서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와서 지금 이렇게 이래전 씨를 사실상 압박했다는 것에 대해 생생한 증언이죠. 월북 인정하면 우리가 돈으로 보상해 줄게. 조카 다 이런 거 우리가 뒤에서 다 봐줄게. 이런 자들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했던 그 사람들 실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 지금 마침 우리 김기용 대변인께서 민주당 의원 얘기해 주시니까 사실은 또 동시에 핵심적인 문제는 골든타임 6시간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문재인이 사실은 우리 공무원, 우리 국민 구조해라 딱 해서 사실은 북한에 긴급한 통신을 하거나 국제통신 상선망을 통해서 메이데이 했으면 구할 가능성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청을 해서 네.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각 부서 뭐 통일부든 뭐 국정원이든 관련된 것들을 인지를 하고 있는데 내용들을 보면 황당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녁 시간 되면 퇴근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아니 우리나라 국민이 서해 앞바다에 그 차디찬 서해 앞바다에 떠밀려가서 해류에 떠밀려가지고 지금 북한군 앞에서 있는데 감청을 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동생분이 고향이 목포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감청을 통해서 북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공공연한 비밀이 지금 북한에 있는 거 감청합니다. 네. 그 정도 실력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걸 뻔히 알고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이 저는 사실상 이 안타까운 서해 공무원의 죽음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반기를 넘어 저는 직접 살인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더 황당한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 그 이후에 당시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했죠. 예. 근데 민주당에서 뭔가 결의안을 같이 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북한에서 통지문이 옵니다. 통지문이 오니까 거기에서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떠밀려 왔는데 얘기를 했는데 뭔가 이렇게 도주하려고 했다. 뭐 말도 안 통성명을 안 했다. 자기 이름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총격을 가했다. 시신 불태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게 전통문으로 왔어요. 예. 근데 거기에 뭐 이렇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는데 그 변명을 가지고 유시민, 어용지식인 유시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계몽군주라고 했습니다. 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유감 표명을 했다. 이거 진짜 이거 표현이 좀 거칠 수 있지만 미친 거 아닙니까? 아니 누군가의 아버지잖아요. 이 서해 공무원의 자제분이요. 그 고등학생이었고요. 지금은 군대를 가서 부사관으로 알고 있고요. 어린 그 동생은 여동생은 그때는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초등학생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형 동생인데 이런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죽여놨는데 김정은에 대해서 계몽군주라고 이 말하는 이 황당함 그리고 이런 인식. 최민희 의원이 그렇죠. 이준숙 방통위원장한테 그때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얘기했지만 예. 저는 이쪽 사람들의 뇌구조가 과연 뭘까?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 분노해야 되고 사과가 이게 이따위 사과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계몽군주 같다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얘기했냐? 또 그 서해 공무원분 자제분이 편지를 쓴 게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랬죠. 그 편지를 가지고 본인이 쓴 게 맞냐? 그 아이가 쓴 게 맞냐? 그런 식으로 또 폄훼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에 있어서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은 뭐냐면 정치적인 거죠. 본인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그다음에 급기야는 삶은 소대가리 얘기를 들을지언정 네.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온정적 시각을 하고 심지어 우리 국민이
차디찬 바다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총격을 가해서 시신까지 불태워진 상황 속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할 얘기도 못하고 급기야 억지 춘향으로 형식적으로 보내준 전통문에 있는 몇 글자를 가지고 계몽군주라고 하는 인간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그리고 저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황당한 게 앞으로 유튜브를 하겠다는 겁니다. 책 관련해서.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기소는 안 됐지만 문재인이란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면 이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진심이 어린 사과의 말을 했나요? 그리고 저는 이거 법적으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아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댓글에서 그 안산에까지 찾아와서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누구냐 공개를 해달라 이랬는데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29일에 당시 외신 기자 클럽에서 이 기자회견을 이래전 씨가 했어요. 기자들이 여러 가지를 물었겠죠. 월북이라는 문제도 물어봤고 뭐 당시에 슬리퍼나 구명조끼가 있었는가 물어본 아까 이제 잠수복 문제나 오리발 얘기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슬리퍼가 왜 한쪽이 남아 있었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외신 기자회견이 끝나고 안산으로 이래진 씨가 돌아갔는데 6명이 안산의 사무실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TF가 당시에 민주당이 있었어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6명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의원 플러스 이제 다른 관계자가 있습니다. TF 민주당 TF 팀 위원장인 찾아온 사람들 소개하면 황희 의원, 그리고 안산 지역구였던 김철민 의원, 김영호 의원,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 이 4명이 찾아와서 직접 이 이래전 씨를 설득하는 아까 회유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김민기와 김병주 의원은 먼저 거기에 왔다가 자기들 일정이 개인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빨리 돌아가는 바람에 그 현장에 직접 왔다가 그냥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2네요. 4+2. 6명이 오긴 했지만 4명이 황희, 김철민, 김영호,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김병기, 김민기 이름만 부른 사람들은 다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5+1. 자, 그 상황도 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김병주도 왔다가 가긴 했네요. 그렇게 똑같이 회유하려고 왔겠죠. 자, 그런데 아까 이제 문재인 관련해서 유튜브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우리 이제 통계 조작 사건도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예. 근데 이 사건을 보면 전형적으로 대국민 사기극으로 보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아까 이제 댓글에 나왔던데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과 연락망이 없어서 조치를 못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국정원 라인 같은 경우는 항상 열어놓습니다. 최소한 국정원 라인, 긴급 라인은 열어놓는다는 거죠. 뭐 남북연락사무소 뭐 이런 것들은 닫히더라도 이 국정원 라인 같은 경우는 중요 핵심 라인 한두 개, 한 라인은 열어놓는다는 것이고, 앞서 이제 국제 민간 상선망 같은 경우는 늘 어느 시점에나 북한선에 그걸 메이데이를 요청을 해서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락망 문제도 거짓말이었고 월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물들도 그때 공개를 안 했었습니다. 남아있는 게 잠수복 뭐 이것도 거짓말. 기록도 사실은 한동안 다 은폐하고 대통령 기록관에 넘겼어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재판이 한 20여 차례 있었는데요. 네. 지금 국가안보기 때문에 이걸 또 비공개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결심에 이르러서야 이제 공개 재판을 한 건데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내가 북한을 가고 싶어요. 월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배 타고 가지. 그 어업 지도선에 그 배에 고속 단정이나 여러 가지 작은 보트가 있습니다. 예, 있죠. 그럼 그거 타고 가죠. 여러분 9월 달입니다. 밤바다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수십 킬로 떨어진 북한으로 월북하려고 그냥 바다에 뛰어듭니까? 아니잖아요. 네네. 실족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근데 저는 다 떠나서 뭐냐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실종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2, 3일 안에 이 사람은 월북 가능성이 크다. 네. 도박 빚을 지었다. 그래가지고 월북했다. 이런 얘기를 진짜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려면 진짜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할 만큼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건 뭐냐? 초반부터 그림을 그린 겁니다. 소설을 쓴 겁니다. 왜냐? 아니 이거는 문재인이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는 그 문재인이 유엔 총회 때 관련해 가지고 연설을 해야 되는데 그 연설을 하는 데 있어서 속된 말로 어떤 얘기냐? 남북 화해 및 종전 선언을 촉구하는 화상 연설을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연설을 위해서 이 서해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은 은폐돼야 되는 겁니다. 바닷속 깊이 은폐해야 되는 거예요. 사장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조작적으로 서류도 다 없애고 그다음에 말도 맞추고 이게 얼마나 진짜 엄청난 조직적인 범죄다. 이거는 그냥 사후적으로 우리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그분이 죽음을 당했다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보다 더 악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댓글에 보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있지만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온 북한 어민들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냥 눈 가리고 네. 판문점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그 딱딱한 그 바닥에 머리를 찢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도 죽인 겁니다. 누가 죽였냐? 문재인 정부에서. 아니 보내면 다 죽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인권 그리고 자유 뭐 그런 얘기 정의 그런 얘기를 감히 누가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응징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저는 이 박지원이란 분이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예. 근데 어제 뭐 소폭을 마셨대요. 폭음을 했다고 하면서 뭐 검찰하고 감사원 관련해서 저주에 지옥이나 가라 그런 SNS를 글을 올렸는데 박지원 의원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정치 검찰이 날 기소했다. 네. 이거 공소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법사위원이요. 네. 자기 재판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한테 검찰한테 얘기해서 공소 취소하라고 이게 바로 이해 충돌입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예. 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끝나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건 기록으로 남기고 또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서로 기계를 갖고 싸워야 될 중대한 문제. 문재인 정권은 사라졌지만 그것은 이 좌파 정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런 은폐, 조작, 친북 이것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계 있게 싸워야 되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자, 주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뭐 국내 문제는 아니지만 미국 문제지만 한번 좀 살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시장 당선됐다. 사회주의자가 당선됐다. 조란 맘단이라는 이름이 맘단이니까 좀 부르기가 좀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겠네요. 망난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좀 기억하기는 뭐 좀 어렵진 않을 것 같네요. 맘단이 민주당 후보가 어쨌든 맘단이 민주당 후보가 뉴욕시장에 선출이 됐어요. 본래 뉴욕은 뭐 애초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긴 하죠. 뭐 한 2000년도 이후에 특히 민주당 후보세가 강해진 걸로 이 PC주의나 좌파 성향이 아주 강한 층들이 많아졌는데 어쨌든 여기 맘단이가 당선되면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여러 이제 분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한번 물어볼게요. 미국 정치권이나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 부분하고 맘단이가 어떻게 당선될 수 있었을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적으로 뉴욕이란 곳은 좌파 쪽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개딸들의 지지세가 센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공화당 쪽 후보가 10%채 받지 못했습니다. 한 7% 나왔다고 7% 받았고요. 예. 맘 단이라는 이 사람이 한 51% 그리고 쿠오모 전 주지사
예. 이 사람이 한 40%대 정도 초반을 받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네. 쿠오모라는 사람이 민주당 후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맘 다니한테 경선에서 지고 나와서 무소속으로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를 지지한 게 아닙니다. 공화당 후보를 지지한 게 아니라 이 맘 단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랬죠. 쿠오모 무소속으로 나왔죠. 무소속 후보를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좌파적인 어떤 사람들의 어떤 지지가 있는 것도 팩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공공주택, 그 다음에 임대료 동결, 그리고 물가 안정, 그리고 뭐 지하철, 버스 그런 거 무료. 무료 시리즈 버전이더군요. 그렇죠. 무상 거기다가 시리즈입니다. 부유세까지도 있고. 부유세. 예.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표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와 닿는 거죠. 근데 이게 공짜 하는 건데 그게 공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마화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의 돈을 뜯어다가 준다는 건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회의적이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모든 것들이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제가 볼 때 이 사람을 좀 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정치적으로 더 주목받게 했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냥 냅두면 네. 그냥 알아서 될 것을 굉장히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규정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도 일정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주목을 할 수 있다. 더 결집하는 효과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뉴욕이란 상황이 좀 녹록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불만의 그 방향을 불만의 그 대상을 누구로 만드느냐에 대한 싸움인 것 같아요. 프레임 싸움. 그럴 때 이 맘단위가 잘한 게 뭐냐면 트럼프도 적으로 만들고 근데 트럼프가 일정 부분 본인이 등판해서 자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선거 전략상 트럼프가 나오지 말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민주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물이 났습니다. 민주당의 기정 정치인들에 대해서 쿠오모라는 사람이 성추행 관련해 가지고 이 사람이 드랍을 한 사람이고요. 지금 현직 뉴욕시장인 에릭 애담스는 지난해 부패 혐의로 기소가 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맘단이라는 사람은 34살이고요. 8살 때 미국으로 왔고 한 8년 전인가요? 7, 8년 전에 이제 시민권을 득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민이고 소수자지만 근데 이 사람의 삶의 이력을 보면 굉장히 또 부유하게 컸습니다. 아버지도 유명한 교수님, 아버지도 여기 보면 콜롬비아대 정치학 교수고요. 예. 엄마 같은 경우는 유명 영화 감독인데 심지어 베니스 국제 영화상에서 황금 사자상을 받은 그리고 이 사람이 대학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 보든 칼리지 같은 경우는 연간 학비가 1억 원이랍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금수저예요. 금수저인데 출신 자체가 금수저. 금수저인데 이제 이 사람이 대학 가고 나서 친 팔레스타인 단체를 조직해서 활동을 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임대료 동결 관련해서 굉장히 본인이 이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퇴고 통지에 대응하고 집을 지키는 일을 도왔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좋은 일을 한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어떤 본인의 경력을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있던 구의원 정도, 시의원 정도의 역할을 하다가 하원 의원 하다가 뉴욕시, 그러니까 2015년도에 뉴욕시 의원 선거에서 자원봉사자들 일하고 별로 뚜렷한 어떤 정치 이력이 없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구의원, 시의원 정도 역할을 그러니까 하다가 뉴욕주 하원 의원이었군요. 뉴욕주 하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아는 하원 의원이 아닙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제 뉴욕시장으로 싹 올라갔는데 기존 정치인에 대한 불만 그리고 뉴욕시에 있는 어떤 임대료 문제 그다음에 생활 물가 문제에 대한 불만 그리고 또 트럼프가 과하게 등장함으로써 트럼프에 대한 어떤 반대 그리고 이 사람이요 젊고 현장에서 봤을 때 막 춤도 추고 메시지를 잘 냅니다. 그리고 SNS 이런 식으로 잘 활용하는데 이 사람이 멋진 양복을 입고요.
겨울바다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걸 또 올렸어요. 그게 어떤 걸 상징하냐면 임대료를 동결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메시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임대료 동결하겠다 이런 얘기가 잘 와닿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갑자기 양복 쫙 차려입고 겨울바다에 뛰어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SNS에 올린 거죠. 그래서 퍼포먼스나 이런 거 SNS를 잘하는 거죠. 활용하는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34살이고 기존에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카메라하고 이렇게 보조하는 사람 데려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걸 다 인터뷰 형식으로 해서 그걸 다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사람들의 그 원하는 목소리를 잘 캐치를 하고 그거를 좀 더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 있게 호기심 있게 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영상을 잘 올려서 사실 요즘 정치의 일정 부분은 쇼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이 잘했고 이민계라고 하지만 제가 이민계를 폄하하는 게 아니지만 딱 지금 옷 입는 거나 저런 모습을 봤을 때 딱 봤을 때 부유하게 컸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는 금수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서민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공산주의적인 정책이 있지만 또 뉴욕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런 게 나의 삶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를 떠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소구력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측면에서는 이재명의 기본소득, 뭐 무상 시리즈 이런 이제 좌파들이 해온 또 민주당 해온 버전과 그것보다 조금 더 가겠죠. 사실은 이제 이 조국혁신당, 진보당과 같은 무상 시리즈 더 가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계열의 일반적인 미국 민주당보다도 또 좌에게 극좌로 가 있는 인물이 이제 이 맘다니인데 지금 실현 가능성 실제로 이제 뉴욕 시장이 돼서 뭐 조세 문제, 재정 문제, 행정 서비스 문제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이제 별개의 문제죠. 엄청나게 월세가 이제 높은데 그걸 이제 부유세로 막 해결하는데 나중에 한번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 부분과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상당히 주목을 했고 계속 이 맘다니와 관련했는데 이제 사실은 뉴욕은 이 이민자 불법 이민자도 많고 마약 문제도 있고 사실 공공질서 문제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가 됐잖아요. 네. 20년 30년 전의 뉴욕이 아니란 말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 입장에서 공약을 하는 것과 내가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하는 그 정책 능력은 다른 거죠. 예. 이 사람이 지금 된 거는 맞습니다. 근데 본인의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돈입니다. 돈이고 또 법적인 어떤 규제나 그런 것도 풀어가야겠죠. 근데 돈 문제에 관련해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방 정부 입장에서 도와주지 않겠다. 관련해서 돈 문제 그리고 심지어 군을 연방 지원금을 끊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네. 또 군을 투입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이제 팔레스타인 이쪽을 지지하고 반유대주의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다음으로 많은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뉴욕이라고 하네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럼 뉴욕은 뭐 우리가 잘 알듯이 금융 세계에 있어서는 제 폴스타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부유세나 여러 가지 반유대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뉴욕 시장 밑에서 과연 갈 수 있느냐. 그리고 뉴욕이란 곳이요. 쇠락하고 있습니다. 쇠락하고 있는데 참 역설적으로 이게 임대료도 비싸는데 이 임대료라는 게 좌파 시장 밑에서 우리의 좌파 정부처럼 보면 자꾸 정부가 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시장 질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있을 때 올라가는 정도보다 좌파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더 월세나 그 임대료 문제가 더 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꾸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SOC 관련해서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뉴욕이라는 곳이 굉장히 쇠락화가 되고 있다. 우리가 겉보기 든 거는 굉장히 뭐 활동적이고 역동적이고 그런 것 같지만 정작 도시 경쟁력 지수에서는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비판을 하고 뭔가 욕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봤을 때는 이런 사람이 눈에 띌 수는 있지만 과연 그 사람의 권한을 가졌을 때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트럼프는 말도 거칠고 하지만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그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4년 뒤에 다시 트럼프와 바이든이 싸웠을 때 트럼프를 선택할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가 추구했던 아메리카 퍼스트와 마가라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할 수 있고 어정쩡하게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WTO라는 그 자유무역이 아니라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는 보호무역이 되고 관세를 높이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법인세를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을 다시 외국의 기업을 국내로 들여오고 외국의 투자를 받아서 제조업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트럼프의 정책이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나친 PC에 대한 혐오 때문에도 민주당 정부에 대한 어떤 염증에서 트럼프로 회귀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것을 저는 과하게 물론 이제 좌파 쪽에서는 굉장히 이걸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비판했을 때의 대목과 내가 진짜 그 자리에 있을 때 뭔가 성과를 내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뉴욕이라는 곳이 기본적으로 돈으로서 움직이는 어떤 자본의 어떤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인의 어떤 뱉어놓은 말을 얼마나 실천적으로 옮길 수 있는지는 조금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쇠락하는 도시, 뭐 볼티모어가 볼티모어죠. 볼티모어가 사실은 마약하면 떠오르는 데 중에 하나죠. 뉴욕도 이 좀비들이 많다는. LA도 좀 그렇죠. 우리 현장에서 이게 한국에서도 그런 마약 펜타닐 문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약 문제를 하면 미국 도시들이 떠오르는데 뉴욕도 지금 점점 그런 도시로 또 불법 이민자 문제도 있고 공공 질서도 잘 주 방위군이 제대로 제태를 안 한다고 그러죠. 이런 이제 쇠락하는 도시를 뉴욕을 자주 보게 되는데 옛날의 뉴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뭐 그냥 이건 조금 가벼운 문제니까 이거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이 맘다니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제목을 다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자본주의 심장 뉴욕에서 사회주의자, 무슬림 사회주의자 시장 당선. 자,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중앙일보도 자본주의 심장서 사회주의 시장 당선. 예, 이게 중앙일보. 동아일보인가 이건 자본주의 심장 무슬림 사회주의 시장. 자, 이건 한겨레인가요? 예, 한겨레인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심장 사회주의자 시장 당선. 똑같은 용어로 거의 모든 보수 진보 뭐 이렇게 구분했던 매체들이 뉴욕을 일단 자본주의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저거 뉴욕을 자본주의 심장이라고 봐야 되냐. 금융의 메카라는 건 맞는데 자본주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시장 자본주의는 여러 형태가 있어 왔습니다. 변천사가 뭐 이제 주로 대량 생산 체제에서 제조업 위주로 온 때도 있었고 금융 통화주의자들은 금융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쓴 사람들도 많고 지금 뭐 기술 자본주의라는 용어도 쓰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시장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가장 정확하다는 용어 보이는데 뉴욕을 지금도 자본주의 심장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조금 의문이에요. 우선적으로 이제 좌파 민주당 시장들이 계속했습니다. 주지사도 그렇기 때문에 좌파적인 정책이 일관되게 좀 있었다. 그래서 아까 임대료 문제에 물론 이제 고층 앞 빌딩이 있고 부유한 어떤 빌라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오르는 것도 있지만 그게 결국은 뭐냐면 진보 정책의 어떤 주택 규제 강화 그리고 또 임대료 규제, 세입자 보호 강화 등으로 인해서 그게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일어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민주당 그런 시장들, 주지사 입장에서는 세금을 좀 세게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고소득층이나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해서 결국은 떠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 뉴욕이 아니라고 봤을 때 자본주의의 심장이란 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연합기사를 보면 아마 연합기사가 자본주의의 심장이라 쓰지 그랬어요? 않았을까요? 예. 저는 아직 확인은 안 연합은 했는데 제가 안 봤어요. 그럴 것 결국은 같아요. 예. 이거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부끄럽다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KBS 기자 20년 가까이 했는데 일보를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미다시 제목이 좀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대비되는 문구죠. 왜냐하면 사회주의인데 뉴욕은 자본주의 심장이니까 사회주의가 거의 되느냐 이제 극적 효과를 위해 노리기 위해서 그런 제목을 만든 것 같은데요.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이 우리가 알고 있던 뉴욕이 아니라는 걸 깔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느닷없이 이 사람이 가느냐? 아닙니다. 뉴욕에서는 충분히 민주당 시장이 있었고 거기에서 더 급진적인 사람이 됐고요. 우리가 보면 바이든하고 샌더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샌더스는 사회주의자입니다. 그 사람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서 이번에 그 맘단이라는 사람이 뉴욕시장이 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주류 입장에서는 씁쓸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음 대선 때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선. 그리고 모든 것들이 국민의 평가가 아니라 그 당의 당원들이나 어떤 분위기 속에서 작은 승리가 큰 승리로 어떻게 본다면 오독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민주당도 보면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 그러니까 좀 더 세게 얘기하고 무상 시리즈로 얘기하면 그게 사회적인 정의처럼 포장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의 주류 입장에서는 이 맘단위의 등장이 과연 원칙적으로 지금 트럼프한테 패한 상태에서 전열을 정비해서 어떤 방식으로 싸울 것인가 지금 굉장히 지금 논의 중일 텐데 맘단위의 승리로 인해서 이거 좀 더 그 샌더스처럼 좀 더 그 사회주의적 요소를 더 해야 되는 건가? 잘못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단순하게 우리가 외신을 보고 제목을 붙이거나 아니면 뭐 일부 통신사에서 붙인 그 제목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자본주의의 심장에 있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가 시장이 됐다.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알던 뉴욕이 아니다. 그 뉴욕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보면 중간 다리의 역할을 했던 그런 분위기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2부에 김기웅 대변인 모시고 이 마지막에 뭐 맘단위 문제를 다뤘습니다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서해 공무원 사건 또 추경호 사실은 원내대표 관련된 사건이 훨씬 더 중대한 우리에게는 사건이죠. 향후에 중요하게 미칠 영향, 파장, 의미 이런 걸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김기웅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